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직무수행계획서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는 처음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직무수행계획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불과 한 3, 4년? 3년? 길게 보면 한 4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직무수행계획서 제도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직무수행계획서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난해해하죠. 자기소개서 쓰기도 힘든데 직무수행계획서까지? 네, 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수행계획서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이게 왜 생겼는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직무수행 계획서 이제 방향을 수립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고 그 순서별로 맞춰서 직무수행 계획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굉장히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데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또는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업을 할 때 녹여 써야 되는 부분들, 방향을 수립할 때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한 그 어떤 소스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 소스들이 지금 제가 이제 한 7개 정도를 뽑아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직무수행계획서 페이지 분량도 제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담을 수가 없어요. 예. 뭐 페이지 분량 제한도 있고 어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뭐 평가자 입장에서 이 직무수행 계획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거를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가기 전에 직무수행 계획서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면은 그거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소통이 4번째로 갑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들은 경력직을 요구를 합니다. 경력자를 뽑아요. 거의 신입들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거의 이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더라도 거칠해져. 뭐 일도 안 해봤는데 무슨 직무수행 계획서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직원이 너무 자기만의 그 생각이 강해요. 그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상호 간의 협력이 돼야지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통이 불가능해. 자기 주장만 세고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질 않아.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잘하고 어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약간 직무수행 계획서에 녹여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 소통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획을 했을 때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이게 무슨 교과서 마냥 아니 어떤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의 답이 딱 있잖아요. 수치로서의. 하지만 이런 그 어떤 기획서라든지 전략 기획서라든지 어떤 보고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을 내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지
딱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무슨 어? 뭐 수학 문제 답처럼 막 정답인 것 마냥 막 하면서 나한테 막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이 사람 이야기가 현실성으로 설득력이 있다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의도한 대로 직무수행계획서 쓰시면 좋고요. 네. 만약 아니다 하시면은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는 사업 추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직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뭐 큰 금액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 내에는 소프트웨어를 아는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전공자도 없어. 그럼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시키고 만약 외주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전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 외주 용역들이 거짓말을 치거나 개판으로 시스템을 개발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해서 공고를 띄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떤 거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델은 어떤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뭐 RFP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을 자기가 띄워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서 예산도 요청하고, 막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외주 용역들은 어떤 업체하고의 그 거래를 할 거며,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데, 뭐 직무수행 계획서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 쓰면은 우리가 뽑는 인재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추진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3번으로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1, 2, 3, 4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직무 능력이에요. 이게 아까 사업 추진력하고 비슷한 건데, 직무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소통도 잘하고, 사업 추진력도 잘하고, 뭐 RFP도 잘 쓰고, 잘하지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프로젝트 수행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말짱 꽝이라는 거야. 아무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이끌고, 그러니까 사업 추진력이라는 거는 사람들도 잘 타이르고, 달래가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예산 수립하는 데서 어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를 만나고자 어떤 협업적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다리에서 이 사람들을 다 연결고리를 해서 시스템을 같이 읽고 가는 거. 이건 사진 추진력이고, 직무 능력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 전문성이라는, 전문성과도 같은 건데,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이 좀 출중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무 능력, 경력 기술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녹여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해봤구나. 이걸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네. 이런 느낌이 딱 들게끔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다 연결고리예요. 다 연결고리인데, 그걸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세분화 시킨 겁니다. 자, 직무 이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수행 계획서를 왜 하느냐, 이런 제도가 왜 생겼냐가 이 직무 이해도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녹아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 그 기관에서 이런 인력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 인력이 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문에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무 범위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배려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수 이것들을 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직무 이해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기관에 가서 어떤 업무를 역할을 해야 되고 채용하는 그 직책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무 능력이라든지 사업 추진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로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소통이 또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다 다른 걸 쓰려다가 이 중복이 됐네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이죠. 소통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죠. 네, 없어져야 되는데 오타네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능력, 조직 적응력, 그리고 뭐 기관 이미지와 어떤 상관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조직 적응력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뭐 기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무수행에서 언급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도 다 언급을 해야 돼요.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다 포커싱을 맞춰서 다 하나의 어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다루면 좋죠. 하지만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지면은 읽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요. 왜냐면 나 이거 공부하러 온 거 아니거든. 나는 그냥 평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내가 취직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성심성의껏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 보더라도 이거 완전히 물건이네. 이런 느낌이 받게끔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자, 꼭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딱 해놓으면 또 1번, 2번, 3번, 4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지고대로. 예?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중요해요. 뭐 조직력도 중요하고 기관 이미지도 중요하고 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기관 이미지에 뭐 사업 추진 전략 뭐 사업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 그리고 비전 뭐 인재상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서 녹여서 써야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커싱이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인력에 대한 완벽한 직무 이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인력에 관련된 직무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뽑고자 하는 인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인력하고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맞춤형 인력이라는 것들이 내가 어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맞춤형 인력이 나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기관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인력처럼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맞춤형 인력이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무 수행 방법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수행 방법, 그리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 위주의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이 채용 담당자와 또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력과 맞다. 이거를 이제 직무 수행 방법이라든지 어떤 전략 구성 내용, 그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고 그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직무 수행 계획서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세요. 일단은 저한테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 컨설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초안으로 이제 어떤 가닥을 잡고 저한테 이제 내용을 얘기하시면은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것들인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접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홈페이지도 조사를 하고 그 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이 무엇이며 비전이 뭐고 인재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고지고대로 갖다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갖다 써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되면 중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똑같은 내용을 볼 거고 똑같이 인용을 할 거고 똑같이 갖다 쓸 거니까. 그래서 중복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어떤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든지 경력기술 여러 가지 쓸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 담당자라도 자기가 이제 그 본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겠지만 자기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를 얼마나 들어가 보겠습니까?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사 홈페이지 거의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회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쓰는 것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인재상이 뭐고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담당자가 다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복사한데? 돌려쓰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너무 인용했다는 것들을 좀 식상하거나 그게 좀 그냥 따분하거나 좀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용을 하고 고지고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추상적 사업계획.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무수행계획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사업계획서처럼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써요. 사업 내용을 막 써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려면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맞아야 되고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전 그리고 기관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막 기술을 하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들.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는 이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아닌데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거의 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업 계획은 넣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그래서 기술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만의 어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다 해서 그거를 막 고지곧대로 막 우겨대면서 거기다 기술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객관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이나 모든 요즘 트렌드가 소통이에요. 소통하라. 내 주장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제가 뭐 보거나 제가 이런 쪽에 있는 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1년에 한 진짜 뭐 3, 4밖에 넘게 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봐요.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너무 객관적인 사고가 너무 짙게 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어떤 초안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혼자만의 생각이라든지 객관적 사고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100%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전적이고 이해력도 빠르고 그리고 설득력도 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서술식과 개조식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라고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하죠. 정답은 개조식 기반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너무 개조식이면 안 돼요. 서술식과 개조식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요즘 뭐 최근에 좀 유행어가 됐던 뭐 김상혁 씨 같은 경우 서술식인데 서술식 같지 않은 서술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개조식으로 쓰되 서술식을 융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개조식 비율이 뭐 한 70에서 80%라면은 서술식은 뭐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비율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밑에 예를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이제 개조식은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을 다는데 그걸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융합을 시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고지고대 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문장을 기술을 하실 때 문장을 만들거나 글을 쓰실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직무수행계획서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거나 따분한 내용으로 가시면은 안 돼요. 채용 담당자가 안 읽어요. 왜? 지원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가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뭐 솔직히 막 3명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원자 100명에서 3명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평가자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겠으면 그 사람들도 직원이에요. 만약 회사 CEO가 자기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왜? 우리 회사에 내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심성의껏 뽑겠지만 세상에 기관은 그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인사팀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심성의껏 자기 직책에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성의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내 장단점들을 뽑아낼 수 있게끔 우리는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건데 직무수행계획서라고 해가지고 꼭 텍스트로만 써야 되냐? 그러니까 직무수행계획서고 또 한글 파일로 쓰니까는 이미지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전달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또 그리고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적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왜냐하면 그걸 다 읽지 않아요. 채용 담당자들이 그걸 읽지 않습니다. 다. 저 또한 그래요. 다 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제 블로그 보시면은 직무수행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성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없다면은 제가 찾아보고 다음에 그것도 강좌로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이라서 좀 공개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혹시나 뭐 직무수행계획서에 관련된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블로그에 오시면은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소통을 하고 싶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내가 포스팅하는 S부에서 포스팅하는 내용들을 좀 더 빠르고 친밀감 있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밴드에서 애숙 치시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